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적이라고 배운 나라를 매일 650m 거리에서 바라보며 근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나라의 불빛은 너무 밝고, 그 나라의 사람들은 너무 편안해 보이고, 그 나라의 군인은 너무 커 보이고, 저쪽은 악마다. 저쪽은 우리를 죽이려 한다. 넘어가면 눈을 뽑히고 죽는다. 그런 교육을 10년 넘게 받으며 그 교육을 직접 단속하던 사람, 바로 보위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총을 든 채 지피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한 북한군 보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넘었던 건 철책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박힌 공포와 세뇌였고, 그가 처음으로 무너진 순간은 의외로 불빛 하나였습니다. 저는 민경대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위원이라는 특별한 자리에 있었죠. 보위원이 뭔지 아시나요? 부대 안에서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물건을 주었는지, 전단을 받는지, 말이 조금이라도 변질됐는지 그걸 보고하고 잡아내고 막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악역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감시자, 상부에게는 정보원, 제 자신에게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밤마다 배고팠고, 저도 마음이 흔들렸고, 무엇보다 저도 몰래 남쪽을 궁금해했습니다. 보위원은 부대에서 왕따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가까워지면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친해져도 안 되고, 늘 의심하고, 늘 보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보원을 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사람은 정보를 쓰지 않습니다. 애들이 배고프니까 쪽지를 안 써요. 그러면 위에서는 저를 누르고, 저는 또 애들을 누르고, 그게 끝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사람을 부서지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처음 충격을 받은 건 사상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시계랑 라이터, 그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시간과 불이거든요. 남쪽에서 날아온 물건은 성경책, 라이터, 시계, 라면이었는데 북한은 늘 말했습니다. 라이터는 폭발한다. 시계 차면 손목이 썩는다. 라면 먹으면 벌레가 된다. 근데요, 저희 주변에서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다들 몰래 잘 쓰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세뇌는 말로 때리지만 현실은 물건으로 흔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몰래 남한제 라이터를 써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불이 붙었습니다. 북한 라이터는 10번 중에 1번 붙을까 말까 했거든요. 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한 시계는 정확했고 야광도 밝았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제 마음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초소는 650m였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사람도 보이고 표정도 보이고 불빛은 선명했고 그 불빛은 제가 배운 지옥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몰래 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전등을 1번, 2번 깜빡였어요. 그리고 남쪽에서 같은 리듬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생긴 건 정치가 아니라 호감이었습니다. 아, 저쪽에도 사람이 있구나. 그때 마음이 이상했어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뭔가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종종 그런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요. 만약 들켰다면
저는 즉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통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보위원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어젯밤에 누가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잠꼬대로 배고프다고 했는지, 누가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었는지, 누가 초소 근무 중에 딴 곳을 쳐다봤는지 모든 걸 기록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다른 군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병사 김아무개는 오늘 오후 3시경 남쪽 방향을 5분간 응시함. 병사 박아무개는 취침 시간에 집에 가고 싶다고 중얼거림. 이런 식으로요. 이런 보고서는 매주 상부로 올라갔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병사는 즉시 다른 곳으로 전출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정보원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대 안에 몇 명의 정보원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동료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을 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보원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약점을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 성분이 좋지 않다거나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정보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너 이번 주에 정보 하나도 안 가져오면 너 아버지가 과거에 뭘 했는지 다시 조사하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울면서 동료들을 감시하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어요. 부대 안의 분위기는 항상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무와도 친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을 보고할지 모르니까요. 밥을 먹을 때도 조용했고 휴식 시간에도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끔 누군가 농담을 하면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저 농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보위원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니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저 자신이 동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상부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했습니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더 혹독하게 감시해야 했어요. 배고픔은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북한군의 식량 배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다고 해도 한 끼에 밥 한 공기도 안 되는 양이었어요. 보리밥에 풀뿌리를 섞어서 만든 것이었는데 영양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 양으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항상 배고팠고 배가 고프니까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보원들도 배가 고프면 정보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배고픈데 무슨 감시를 하겠느냐는 식이었죠. 그러면 저는 위에서 압박을 받았고 결국 저는 제 식량을 나눠줘가며 정보원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배가 고팠고 배가 고프니까 더 예민해졌고 예민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혹독하게 굴었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병사를 처벌 조치했거든요. 그 병사는 겨우 19살이었는데
꿈속에서 엄마라고 부르짖었다는 이유로 의심받았습니다. 왜 꿈에서 어머니를 찾느냐, 혹시 남한으로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저는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병사는 3일간 단식 처벌을 받았어요. 이미 배고픈 상황에서 3일 단식이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같은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이 괴로웠는데 나중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했어요. 감정을 끄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 누군가 굶어도 그게 현실이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의 인간성은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웃는 법도 잊어갔고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법도 잊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에서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쪽에서 오는 전단지와 물건들은 제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줬습니다. 가끔 바람에 날려온 과자 포장지를 주울 때가 있었는데 그 포장지에 인쇄된 글자만 봐도 다른 세계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글이 같은 한글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밝고 더 자유로운 느낌? 글자체도 곱고 예뻤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글자가 각지고 딱딱한데 남한 글자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런 작은 차이들이 누적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어요. 정말 저쪽이 지옥일까? 정말 저쪽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할까? 하지만 그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의문을 깊숙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한에서 날아온 USB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즉시 상부에 신고하라고 교육했지만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몰래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본 한국 드라마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사랑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항상 긴장하고 조심스럽고 무서워했는데 화면 속 사람들은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몰래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그 USB에 들어있던 K-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음악이 그렇게 자유롭고 활기찬 줄 몰랐어요. 북한 노래는 모두 혁명가요나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뿐인데 한국 노래는 사랑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고 때로는 슬픔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노래들이었어요. 저는 몰래 그 노래들을 흥얼거렸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제가 감정을 끄고 살아왔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USB에 들어있던 한국의 일상 풍경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가장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자동차가 깨끗하게 달리고 건물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특히 밤 풍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전기가 없어서 모든 게 깜깜한데 한국은 밤이 낮보다 더 화려했어요. 저 사람들은 전기가 무제한인가 싶을 정도였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나만은 지옥이다. 남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남한은 미군들이 지배하는 식민지다.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영상 속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거짓말인가? 우리가 속은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의문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쪽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점점 달라졌어요. 적대감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바뀌었죠. 휴가를 나왔을 때 제가 본 건 생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여동생은 차가운 강가에서 빨래를 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집은 비가 새고 겨울이면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휴가를 나올 때마다 더 야위어 갔고 동생은 손이 터서 피가 나도 빨래를 계속해야 했어요. 저는 가족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보위원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보위원이라는 자리가 권력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도 동생의 겨울옷도 집 수리비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들아, 너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계셨지만 저는 전혀 잘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부대에서는 매일 사람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고 제 자신도 감시당하며 살고 배는 항상 고프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그래서 저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동생은 저에게 몰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나는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몰래 품고 있던 의문을 동생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동생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생의 말에 공감했어요.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겠다고, 동생이라도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야겠다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USB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환한 불빛, 자유로운 사람들, 풍요로운 삶. 만약 저곳에 가면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정보원 중 한 명이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동료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이 너무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더 이상 이런 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손목을 그었어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은 구했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그 지경까지 몰아간 거잖아요. 그 사람이 병원에서 회복되고 있을 때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왜 나를 살렸습니까? 차라리 죽게 놔두지요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해자였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제가 선택한 거였거든요.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로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도, 제 가족도, 제가 감시하는 사람들도 모두 불행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탈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제가 탈출하면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탈출할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멀리 걷지도 못하고 동생은 감시가 심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주 만날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혼자 갈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것인가. 정말 괴로운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시력이 거의 다 나빠져서 앞을 거의 못 보시게 됐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도 없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돈도 없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탈출해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가족들을 데려오자. 물론 그게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 그냥 있으면 가족들이 모두 죽을 게 확실했거든요. 탈출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 어떤 물건을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추적을 피할 것인지,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위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위원이 사라지면 즉시 수색 작업이 시작될 거고 추적도 더 철저하게 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병사들보다 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결정적으로 탈출을 실행하게 된 건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빠, 나는 이제 정말 한계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오빠라도 살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포기하기 전에 제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탈출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고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에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성공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이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탈출 당일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점심도 평소처럼 먹고 동료들과도 평범하게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게 여기서 보내는 마지막 하루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650m 저편의 그 땅으로 오늘 밤 가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밤이 되자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총을 챙기는 것이었어요. 무기 없이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물과 음식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무겁게 들고 갈 수는 없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져간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부대를 빠져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위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보위원이 뭔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양이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자리를 비웠지만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대 경계를 넘는 것도 제가 경비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대를 벗어나면 민간인 구역을 지나야 하는데 거기서 발각되면 즉시 신고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러다가 새벽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새벽이 되면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테고 그러면 숨을 곳이 없어지거든요. 중간에 개 짖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정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개가 짖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개 짖는 소리가 멈춘 후에도 한참 더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분명히 남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처음 출발했던 곳 근처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이 빙빙 돌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그 순간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럴 바에 차라리 돌아가자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가족들 생각을 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저는 어떤 농가 근처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낮에는 이동하기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농가 근처에 숨어 있는 것도 위험했어요. 농부들이 일하러 나오면 발견될 수 있거든요.
저는 농가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숨어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도 많지 않았고 물도 아껴 마셔야 했어요. 가장 힘든 건 화장실이었어요.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갈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가까운 곳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고 매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보고 신고하지는 않을까? 혹시 수색대가 이미 출동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어요. 첫날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가 와서 발자국이 지워지니 좋겠다 생각했는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져서 걷기가 어려워졌거든요. 특히 산길은 정말 위험했어요. 한번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멈췄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비에 젖어서 추위도 심해졌어요. 옷이 다 젖으니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얼어 죽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온몸이 떨리면서도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길을 잘못 든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불빛이 평소에 보던 남한 쪽 불빛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가까워지는 건가? 그 불빛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니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밤에는 거리 감각이 안 되니까 가까워 보였는데 실제로는 아직 멀었던 거예요. 그래도 방향은 맞는 것 같아서 계속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셋째 날도 똑같았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이동하고 이제 정말 지쳐갔어요. 먹을 것도 거의 떨어졌고 물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어요. 과연 이 길이 맞나? 혹시 계속 헛걸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군이 저를 찾는 건가 하고 무서웠는데 그 헬리콥터에서 나는 소리가 한국어였어요. 정확히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정말 한국 땅에 가까워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헬리콥터는 금세 사라졌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됐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걸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시간 후 저는 철조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조망이 평소에 보던 것과 달랐어요. 더 새 것 같고 더 튼튼해 보였습니다. 혹시 이게 남한 쪽 철조망인가 싶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철조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불빛을 봤는데 그 불빛이 평소에 보던 남한 쪽 불빛과 똑같았어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철조망을 넘어야 했거든요. 총을 들고 철조망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군이 저를 적으로 오인하면 즉시 사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총을 땅에 내려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천천히 철조망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더욱 두 손을 높이 들고 총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라고 또 외쳤어요. 잠시 후 한국군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군을 마주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총도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이 제일 신기했습니다. 저는 적이라면 말 대신 총부터 겨눌 거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확인하고 보호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주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뭐 먹습니까? 그때 한국군이 저에게 준 것이 건빵이었는데 저에게는 그게 꿈 같았습니다. 북한의 건빵은 정말 돌 같았는데 한국의 건빵은 입안에서 녹았어요. 달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준 것이 주스였는데 저는 그렇게 단 음료를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설탕도 귀에서 단 것을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 주스를 마시면서 저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여줬는데 그 향이 정말 좋았어요. 북한에서도 라면을 먹어봤지만 한국 라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더 맛있고 더 향긋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초코파이였습니다. 그 한 박스를 이틀 만에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너무 빨리 많이 먹어서 몸이 놀란 것 같았어요. 그것도 신기했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주면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의심이 본능이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잘해줄까? 나중에 뭔가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의심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순수한 호의였고 정말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문명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고 신기해서 계속 올렸다 내렸다 했더니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이 신기한 기계를 계속 써도 되는 건가 싶어서 계속 탔던 거예요. 화장지는 입 닦는 종이인 줄 알고 아껴 썼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부드러운 종이를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좋은 종이는 특별한 용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화장실 용도라는 걸 알고는 정말 놀랐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좋은 종이를 쓴다고? 샴푸와 바디워시 구분이 안 돼서 바꿔 발랐습니다. 머리를 바디워시로 감고 몸을 샴푸로 씻었어요. 둘 다 거품이 나고 좋은 냄새가 나서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다른 용도라는 걸 알고 당황했습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왜 더러운 걸 집안에 두는 거지? 북한에서는 화장실이 집 밖에 떨어져 있는 게 당연했거든요. 버스가 몇 분 간격으로 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서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정시에 와서 정말 놀랐어요. 카드를 찍고 타는 것도 신기했고 사람들이 친절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먼지가 없는 건물 같았어요. 너무 깨끗하고 반짝반짝해서 여기가 진짜 실제 건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문화로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휴가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는 63빌딩과 초가집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제가 느낀 생존의 체감이었어요. 모든 것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부터 다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이 항상 긴장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인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웃는 얼굴도 많이 봤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제게는 정말 새로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자유와 풍요로움 뒤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로 가족을 잃었다는 죄책감이었어요. 매일 밤 가족들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동생은 괜찮을까? 내가 탈출한 걸 알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그 죄책감이 사람을 얼마나 깊게 끌어내릴 수 있는지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큰 사고를 낼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라고 하늘이 한 번 더 살려준 것 같다고. 이게 단지 탈북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공포에서 인간성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사람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기계 같은 존재였지만 한국에서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고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제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정말 소중한 것들일지도 모르거든요.